예, 2차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부분이죠. 공사 부분에서 감독을 하는 절차 부분을 조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정 지침을 적용하는 영역이 있고, 사실은 선정 지침이라는 건 업체를 선정하고 난 정도까지죠. 선정하는 과정까지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있는 선정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선정 지침이라는 것은 선정하는 과정까지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행위 허가 및 신고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진행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 집합건물법에 의한 공용부분 변경 여부에 대해서 입주민 동의사항을 다 얻을 수 있는가, 얻지를 못한다면 이후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정지침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발주자 입장에서 장기수선공사인지 아니면 일반 단순한 수선공사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야 장충으로 쓸 건지 수선유지비로 쓸 건지의 판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이후 면허, 분리발주, 일괄발주, 이제 면허 요건, 그 다음 면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뭐 관리소에서 직접 시공이 가능한가, 그 이후부터는 또 따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공법, 시방, 상한가, 그런 특정 제품 지정 등도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사전 얘기가 필요하죠. 사조에 따라서 입찰의 방법, 일반, 제한, 지명경쟁 입찰인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수의계약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죠. 입찰과 수의계약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선정지침을 따른다는 것은 입찰에 대한 방법과 이 내용을 따른다는 것과 그 다음에 수의계약 10가지 조건을 따른다는 걸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참가자의 제안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동일하게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입찰가격 산출 방법, 부가세를 제외하고 월간 용역비에 개월수를 곱하는 이런 선정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입찰 공고 방법도 해당 단지와 K 아파트, 그다음 입찰 공고 시기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일 전, 재공고와 긴급은 5일 전, 현설이 없는 경우에는 현설 전일부터 기산해서 5일 전에 입찰 공고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 내용 중요하죠. 현장 설명에 역시 중요합니다. 입찰서 투찰, 전자적 비전자적 제출에 대한 방법을 선정지침에서 나타내고 있죠. 입찰서 개찰,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입찰 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입찰의 무효 사유, 선정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13가지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입찰의 무효임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입찰의 성립, 일반 지명 경쟁 2인 이상, 그 다음에 제한 경쟁은 3인 이상이 유효하게 입찰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성립을 판단해서 제대로 되었다면 이제는 낙찰의 방법을 적용해서 최저 최고 낙찰제, 그 다음에 적격심사제 중에서 택일을 해서 선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적격심사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낙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입찰서 개찰 후 제출서류 확인 등을 거쳐서 선정이 되고, 유찰이 된다면은 재공고에 해당되느냐 아니면은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서 새로운 입찰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쪽이죠. 선정 결과 공개, 낙찰자 결정일 그 다음날 2일 18시까지 저녁 10시까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계약권자, 그 다음 계약 체결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산출 내역서라는 거죠. 왜? 산출 내역서가 들어와야만이 그 산출 내역서에 의해서 계약 체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성금, 준공금, 이후 정산도 산출 내역대로 제대로 되었는가를 근거로 판단해서 집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출 내역서가 계약 단계에서 중요한 계약상의 서류라는 것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죠.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뭐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선정지침에서는 입찰 정보와 낙찰 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은 그 금액으로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준공은 그 금액대로 제대로 공사가 안 됐다면 정산을 해야죠.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에서 계약과 똑같이 그 금액을 다 줘버립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100% 이행 여부를 만약에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게 입주민을 위해서 관리 비용을 아껴주는 본질이죠. 계약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결일부터 한 1개월 이내에. 자, 그 다음 이유가 중요합니다.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100% 중에 이제 10%를 했다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뭡니까? 착공, 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금 지급 기준이 뭐냐는 거죠. 관리구역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금을 줍니다. 그 주는 기준은 뭘까? 기성검사 및 대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했을 때에 뭐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산출 내역서에 따라 가지고 얼마씩 주도록 했던 부분이 정해졌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라는 거죠. 공사 기간의 연장, 공사의 정지, 그 다음에 이제 계약과 불일치할 때 안전 응급 조치 등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은 업체와의 또 소송전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후의 절차가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해지, 해제, 성금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기성 부분의 인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명확한 규정들, 이후에 선정 지침 이후에 실제 공사에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약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의 자발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자문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정말 절실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준공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가 지급은 어떻게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지연배상금, 지체일수 산정에 대해서 규약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부분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참조해서 준용을 해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약서에 오직 지체 배상금률만 정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험료와 경비 정산,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정산하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판단할 것인가. 이 모두가 다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가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한 파트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고 입주자 대표 쪽에도 고민스럽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인가. 하자보수 보증서 증거에 대한 부분이란지 예치율을 갖다가 준용토록 하고 있지만은 그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몇 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개별법에는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 법령에 따른 면허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법령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아울러야 되는데 오늘은 선정 지침의 파트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개관 우리 오늘 동별 대표자 교육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언급을 해드리는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택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공동택 관리 법령은 공동택 관리 법령에서 법 7조와 25조, 그다음에 시행령 5조와 25조에서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지침이 행정 규칙인데 법 규성에 대한 논란은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법부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했고 시행령에서 다시 이제 국토부 고시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공동택 관리 법령의 체계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공동택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 선정 지침이고 해계 처리 기준, 뭐 이 역시도 어떤 고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공동택 관리 지원 조례라든지 감사 조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규약,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이런 규약을 갖고 그 다음에 이 규약에 근거해서 관리에 대한 또 재규정을 입주자 대표가 만들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사실은 이제 유지 관리하고 있죠. 선정 지침의 총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총 7장, 7장 총칙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제3장에 이제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4장이 잡수입 및 물품의 매각, 5장에 대해서 보증금, 6장 보고, 7장에 이제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 사업자 선정 등 총 7장, 그 다음 42개조, 부칙 2개, 별표 8개, 서식 6개에 대한 내용을 갖고서 선정 지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에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중요하게 보실 부분들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파트를 보시면은 건설산업기본법상 29개 면허,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종합공사 5개, 그 다음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이런 어떤 개별법에 따른 공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용역은 지금 전기 안전관리, 경비, 청소, 소독, 성강 유지 각종 용역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품 구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알고서 그 절차에 맞게끔 공사 감독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님들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신데 입주자 대표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중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기구들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품질, 똑같은 돈이 들더라도 가성비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공사비가 들더라도 품질 좋은 게 나온다면은 그게 입주민한테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용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공사 품질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정지침 적용 대상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공동주택관리법 25조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그 다음에 법 25조에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리비, 사용료 등,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과 적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 그 다음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선정지침의 대상은 뭘까요? 말 그대로 관리비 등으로 편입되는가 여부입니다. 관리비 등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관리비 등이라는 건 또 하나 회계가 관리 주체에 유입되는 것. 이 관리비 등이 관리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회계 범위로 유입된다면 관리비 등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이런 관리비 등으로 편입되는 부분일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선정지침 적용 대상이 되고 시행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축소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선정되는 부분들 시행령 5조에서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고 입주자 대표가 집행은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부분까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같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고 집행도 입주자 대표가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 부분들은 관리 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부분 중에서는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가 선정을 하고 집행도 입주자 대표가 합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수선 충당금 1차 시에 설명을 드렸던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자 대표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라는 것은 비용의 어떤 집행까지도 집행을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에서 정한 그런 어떤 그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별 대표자께서도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해 주셔서 관리사무소장한테 집행을 할 때에 이런 지나친 간섭은 없도록 해주는 게 법의 본질적인 취지를 받아들이는 게 되겠습니다. 선정지침 비적용 부분은 법으로서 적용을 배제했던 부분이 있죠. 법 25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의무단지, 그 다음에 외부 회계인 감사 선정에 대해서는 법 제26조 사항에서 입주자 대표가 선정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선정지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지침을 따라서 선정한다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분들은. 그 다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용역도 025조 1항에서 이 역시 선정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취지에 맞게끔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도 선정지침을 100% 따르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관리비 등으로 편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해석상 하자 진단이라든지, 하자 진단은 누구를 위한 부분입니까? 관리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오직 뭡니까?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자 소송을 위한 소송 대리인 선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혹여 잡수입에서 한다라면 이 잡수입은 관리 주체의 관리비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당연히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은 관리비 등으로 편입되는가 여부일 것입니다. 시공사에서 전면 부담을 한다면 관리비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선정지침 적용 대상이 아닐 것이고, 전액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일 경우에도 역시 관리 주체의 관리비로 편입된다면 하나의 어떤 잡수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정지침 적용이 될 것이나, 관리 주체에 편입되지 않는 부분이라면은 이 역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지침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판단들, 그 다음 케이블 방송업자의 선정이라든지 개인 전유 세대는 당연히 개인 전유 세대는 본인의 책임으로서 본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선정지침 적용이 안 되겠죠. 입찰의 종류를 보시면 화면에 일반 경쟁과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이든 제한이든 지명이든 모두 똑같은 요건은 사업 종류별로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신고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에서 주었던 면허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건 법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면허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경제인데 제한이든 지명이든 똑같은 그 면허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일반 경쟁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본적인 면허 요건만 갖췄다면 누구든지 참여해서 하라는 식으로 길을 열어준 게 일반 경쟁이죠. 입찰 성립은 2개 이상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이 유효하다는 말은 누구든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낙찰자로 되는데 아무런 결격이 없다는 걸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에 2인 이상이 참여하면은 그 일반 경쟁 입찰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한 경쟁 같은 경우에는 역시 면허는 제한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한을 한다는 자체도 이치적으로 맞지를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3가지죠.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 요 3가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요 3가지 중에서도 국토부 해석상 너무 과도하게는 제한을 하지 마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도한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해석으로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본금 같은 경우에도 법적 자본금 기준을 좀 준수해서 해라.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2억짜리인데 10억으로 제한한다면 5배잖아요. 이건 너무 좀 과다하니까 좋은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물론 과다하게 높였던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적절하게 너무 과다하게는 제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능력이라든지 사업 실적 그런 철에서 요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3인 이상이 유효하게 입찰에 들어와서 유효하게 참여를 한다면은 역시 이 입찰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지명 경쟁 같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 대상자의 지명인데 조건 조금 까다롭습니다. 거기서 현장에서는 거의 지명 경쟁 입찰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입찰 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을 지명하고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모두를 지명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는 특수한 공법, 설비, 성능, 물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특수한 어떤 기술이 아니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선정지 지명이 나왔을 때 초창기에는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명 경쟁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형태입니다. 입찰의 방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도한 제한, 기술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최근 3년간에 대한 실적을 제한 경쟁 입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 6월 30일 오늘 날짜로 공고를 했다라면은 오늘 날짜는 전체적으로 1년을 보기 어렵죠. 이제 반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직전 연도 2020년도 1년, 2019년도 1년, 2018년도 1년.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플러스 2021년부터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에 해당되는 완료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마감일까지의 실적, 이 실적은 완료된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한 경쟁에서 이것은 해석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마 대표님들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같은 목적물, 같은 계약 목적물, 예를 들어서 성강기 유지인데 성강기 설치 부분에 대한 실적을 가져오면 맞지 않잖아요. 성강기 유지에 대한 실적, 이렇게 그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가면 될 것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참가 자격 제한으로 보면은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를 입주민이 참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서비스를 평가를 해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등의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는 요구는 입주자 등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사업자, 주택관리업자 외에 사업자 선정에서도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구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 들어왔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면허 등록 자격 요건과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사업자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영업정지 당연히 처분받고는 할 수가 없겠죠. 국세지방세 완납.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계약인데 국세지방세 완납이 국가의 어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어떤 계약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나치게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아파트라는 게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품, 건품,
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이 부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받는 자체는 참가 자격 제한이 됩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들이 아파트를 위해서 업체들이 뭔가 발전 기금을 주면은 서로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계신다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절대 이런 부분들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부분들은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고 그 입찰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일 경우에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경우에도 편파성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 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같으면 이거는 서로 간에 좀 업체 선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담합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그 6개월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중요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으로서 영업지역의 어떤 영업지역에 제한을 하는 경우라면은 거기는 따라야 되겠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 지침에 따라서 의결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물론 모든 아파트 입찰과 수의계약에는 입주자 대표 의결이 사전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찰 공고하기 전에는 입찰의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주자 대표 의결을 거쳐야 그 입찰이 나갈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전에 수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의 사전 의결이 있어야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을 때는 입주자 대표가 의결로서 판단해 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가 없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의결 정족수 미달 시에 대한 조건이죠. 이후에 새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의결 정족수가 미달 시에는 일반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 입찰의 경우에 한한다는 거죠. 왜? 수의계약을 입주자 대표가 의결 정족수 미달일 때에 마음대로 해버린다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입주민의 어떤 잘못된 그런 손해를 끼쳐줄 수 있는 계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원칙이라는 거죠. 경쟁 입찰이 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건은 전체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경쟁 입찰 낼 때 입찰 공고문이 일반 경쟁이든 제한이든 지명이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겠죠. 낼 때 이때 전체 입주자 10분의 1이 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이 더 있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입찰 공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가 없을 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고 미달되었을 때는 굉장히 입찰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결정은 이런 형태로서 가능하도록 길을 틔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방법에 대해서 면허 관련돼서 잠깐 설명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건설산업기본법상 29개 면허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이라면 원칙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 한 개 업종에 해당 전문공사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자기가 29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냈던 면허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 경우에 소규모 공사로서 4억 미만이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대공사. 부대공사인데 부대공사는 본인이 냈던 면허 중에 전문 면허 중에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종된 공사인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죠. 3억 미만이 되게 됩니다. 공사 금액 자체가 3억 미만이고 그 다음에 주된 공사가 종된 공사보다도 그 반 2분의 1이 넘을 경우에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개 이상 면허를 전문건설이지만은 전문건설 쪽에서 2개 이상 면허를 보유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하도급만 가능합니다. 하도급만 가능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발주자 주면은 아파트에서 직접 2개 업종, 보통 보면 우리가 도장공사, 방수공사 2가지 면허를 같이 내는 데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 발주를 하겠죠. 하는데 전문 건설업자가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가지 면허를 갖고 바로 도급을 받는 부분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죠. 물론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2021년 올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가능해요. 도급뿐만 아니고 하도급 받는 부분들 도급으로 바뀌었죠. 도급 공사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도 좀 시행되고 있을 때에 입주자 대표회나 혹시 이제 혹여 관리 주체 쪽에서는 이런 면허 관련도 유익 있게 보셔야 됩니다. 선정 지침이라는 것은 선정하는 절차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위 규정, 하위 지침으로서 만들었다 뿐이지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은 개별 법령이 있잖아요. 건설 같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같으면 전기공사법, 해당되는 개별 법령을 위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절차로서 가야 되겠죠. 입찰 방법 중에서 면허가 필요 없는 경매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공사는 5천만 원 미만이고 전문공사는 1,5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미만이 안 될 때, 물론 재료비, 농비, 경비 모든 발주할 때의 어떤 총괄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일 때에 그때 면허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 금액이 그 1,500만 원 상회한다면 무조건 법적으로 면허 있는 차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기공사법 시행령 5조에서 경미한 전기공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2차측 전압 36V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은 이게 좀 넌센스인데요. 엄밀히 보면은 우리 아파트에 있는 가로등의 2차측 정지 전압이 130V인가 120V인가 돼요. 35V 초과예요. 그러면은 전기 아파트에 있는 가로등에 안전기를 교체하는 것도 원칙은 면허가 있는 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굉장히 개별법에서는 이 부분을 까다롭게 제한을 해두고 있는 부분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에서 좀 전반적으로 될 때는 공동주택관리법 안에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이런 기술자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공동주택관리법 안에 우선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계약 10가지, 화면에 보신 대로 일본 보험계약, 공산품 구입, 분뇨 수집 등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 특정인 기술, 공공사와의 연장선 10%, 뭐 여러 가지 해서 요게 10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요 10가지에 들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의 10가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입찰과 별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될 때만 선정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지방계약법이나 다른 데서 수의계약을 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법에서 해당되는 거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여기에 수의계약은 요 10가지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해당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표 보시면 이제 보험계약. 보험계약도 이전에는 보험계약이 들어오지 않았다가 지금 이후에는 들어왔습니다. 경쟁입찰도 물론 가능하죠. 수의계약뿐만 아니고. 공산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이제 그 법명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단순하게 공업적으로 공장에서 생산 안 된 물품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대부분 보면 다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가공 없이 단순하게 조립 사용하는 제품이나 부분품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냥 단순하게 설치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업적으로 생산된 것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공사를 위한 자재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이거는 공산품이지만 결론적으로 자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자재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너무 어떤 이런 공산품의 어떤 취지가 모든 게 어떤 공장으로서 생산됐다는 그 취지 하나만 바라본다면 위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의 본질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TV 같은 거, 뭐 노인정에 TV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누구라도 단순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 위주로 왔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면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뇨 수집 등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이거는 지자체가 특정적으로 해서 정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경쟁 성립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보시면 되고, 특정의 기술은 마찬가지죠. 특정인이 갖고 있는 기술은 경쟁이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 회사만이, 그 특정인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성립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공사와의 연장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괄발주든 분리발주든 만약에 지금 A는 여기 구간까지 하고 B를 이 구간까지 해버리면 서로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문제가 따릅니다. 우리는 요까지다. 우리는 요까지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를 탓을 해놓고 그 위에 미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미장을 하고 그 위에 또 도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미장하고 도장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물이 고인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서로가 서로의 어떤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미장은 우리가 주어진 대로 미장을 했다.
그 위에 페인트를 바른 옥상 이제 도장업체는 우리는 도장대로 그대로 했다. 그럼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 공종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10%를 넘지 않다면은 본공사와의 어떤 책임 문제, 하자의 어떤 책임의 명확성을 위해서 그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구간까지 다 했는데 옆에 있는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 부분까지 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분만을 별도로 발주한다면 이건 또 공사 금액이 과다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업체가 해버리면 금액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0만 원 이내에 2인 이상 견적, 이 부분들은 전체 공사든 용역이든 그 금액이 300만 원 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두 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는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일반 경쟁으로서 2회 이상 유찰, 제한 경쟁으로서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세 번째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일반 경쟁으로 있다가 수의계약, 일반 경쟁으로 있다가 제한 경쟁, 또는 제한 경쟁으로 있다가 일반 경쟁으로 전환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국토부에서 해석상 인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재공고 요건도 있습니다. 재공고 요건도 결론적으로 재공고라는 것은 똑같은 기간 외에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다시 하는 재공고 요건들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의 요 요건들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조건 완화는 가능한 부분이고, 최초로 입찰에 붙인 내용에 대해서 변경 금지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향후는 이제 어떻게 조금 이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2회, 제한 경쟁 2회,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10분의 1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입주자 대표 구성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는 조금 절차가 조금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기존 용역 사업자의 재계약 마찬가지죠.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를 하는데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입대 의결, 주택관리업자 선정도 재계약도 마지막에 입주자 대표의 3분의 1 의결, 역시 기존 용역 사업자는 마지막에 2분의 1 의결, 최종적으로는 입주자 대표가 다시 의결을 해야만이 그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긴급 사항일 경우 선조치 후 보고예요. 천재지변은 말 그대로 제3자가 바라봤을 때도 긴급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에만 보는 어떤 긴급 사항이 아니고 제3자가 바라볼 때에 누구라도 객관적인 어떤 긴급성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급수배관이 터져서 물이 샌다라면 긴급 사항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먼저 조치를 취하고 뒤에 이제 보고하는 그런 형태의 이런 경우는 수의가 가능하죠. 이런 부분입니다. 입찰 공고의 방법과 입찰서 서류 투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비전자입찰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공고 시기는 일반적인 공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전일부터 계산해서 10일 전, 현장 설명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5일 전, 긴급한 입찰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긴급한 입찰은 5일 기간을 지킨다는 거죠. 물론 설명회가 있다면 10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긴급성 판단은 입주자 대표의 관리주체가 판단하면 되겠죠. 보실 때에 그는 단지 자체 내에 운영 주체가 판단할 때의 긴급한 입찰일 경우입니다. 재공고 입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의 요건을 가능케 하는 그 재공고죠. 그래서 시기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전일부터 계산해서 5일 전까지, 현장 설명회가 없는 경우에 한정이 되겠죠.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다, 유찰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 낙찰자가 생겼는데 낙찰자가 계약을 1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낙찰이 무효가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재공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한은 원칙적으로 공고에는 최초로 입찰에 붙인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고, 제한 경쟁에서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요 요건들이 결론적으로 일반 경쟁 2번, 제한 경쟁 2번 때의 재공고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난다면은 그건 새로운 입찰로, 새로운 공고로 봐야 되겠죠. 수준 공고라는 것은 현재 공고 내용의 경미한 사항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이 오타를 갖다 수정해서 변경해서 공고하는 그걸 수준 공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준 공고는 입찰 공고 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 글자를 잘못 올린 경우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고라는 게 이런 조건들을 벗어났을 때 수준 공고가 아니고 재공고가 아니고 아닐 때는 말 그대로 새로운 공고, 새로운 입찰을 본다는 거죠. 입찰 공고 내용은 관리 대상물, 뭐 경비 청소 지경이냐 위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 현장 설명이 있다 없다, 그다음 입찰 종류 및 낙찰 방법을 정해줘야 되겠죠. 입찰서 등 제출 서류, 물론 선정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찰 일시 장소, 원래 개찰 일시도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장소에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자입찰은 그럼 PC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보면은 뭐 현장의 어떤 입찰 장소에 참석할 부분은 아닙니다. 적격 심사일 경우에는 참석하겠죠. 입찰 참가 자격 정하고 있습니다. 무효의 입찰과 이유 통지 방법, 무효 사유는 13가지 방법입니다. 13가지 선정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무효죠. 그 다음에 참가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저촉이 될 때 그것도 무효죠. 이렇게 정하고 있는 3가지 무효 외에는 쉽게 무효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효 자체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기본 그 업체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유를 통지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의사항, 입찰 가격 산출 방법과 기준에 대한 이 산출 방법이 잘못됐다면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해서 하셔야 되겠죠. 계약 체결 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0일 조금 넘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입찰 보증금 및 기소에 관한 사항,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찰 보증금 우리가 지금 5% 이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찰할 때 이 입찰 보증금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찰에 필요하여 이제 입대해서 의결한 사항, 이 의결한 사항 부분들, 그리고 사업자 선정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형으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설명할 때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할 때에 뭐 관리 대상물이라든지 입찰 공고 내용, 중요한 내용은 입찰 공고에 해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죠. 모든 업체들이 보고 더 많은,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잘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텐데 입찰 공고에는 빼버리고 현장 설명에서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죠. 현장 설명에는 중요한 내용들을 입찰 공고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설명에는 거기에 오는 뭐 시방이나 구체적 어떤 부수적 이야기만 현장 설명에서 해야 되지, 중요한 내용은 입찰 공고에 빼버리고 현장 설명 온 사람한테 해버린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장 설명은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나서 가능한데, 현장 설명회를 하게 될 때는 현장 설명회를 한 전일부터 기산해서 5일 전에 입찰 공고를 하게 되고, 입찰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서 현장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도 종전에는 날짜만 10일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5일 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해석이 유권 해석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5일 전, 10일 전이라는 것은 온전한 24시간이 들어간 부분을 하루라 봅니다. 그러니까 입찰 공고도 개찰일로부터 예를 들어서 5일 전에 현장 설명을 해라는 것은 개찰일, 기산일 전일부터 24시간짜리를 하루로 보기 때문에 민법상 초일 불산의 원칙이 여기 들어가죠.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공고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만약에 13시, 14시라면은 13, 14라는 게 24시간 중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를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민법상 초일 불산의 원칙이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내일부터 하루가 들어가요. 만약에 오늘 하루 넣고 싶다면은 전날이죠. 오늘 새벽 그 0시, 전날 그 12시 이후에 그때 공고를 낸다면 오늘은 온전한 하루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5일, 전일부터 계산해서 5일, 전일부터 계산해서 10일이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요. 온전한 24시간이 들어가는 걸 하루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의하셔야 되고, 초기에는 해석상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냥 날짜가 오늘 포함해서 10일이면 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일반 사회적으로 통례적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얼마 전에도 이 해석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24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화면에 이렇게 해서 온전한 10일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찰서 마감이 되죠. 여기에서 보시면 대로
현장 설명회부터 온전한 5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찰서 개찰일로부터 이렇게 온전한 또 5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런 부분들은 종전의 해석과는 달라졌습니다. 입찰가격 산출 방법도 주택관리업자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용역사업자도 공사업자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똑같은데 용역사업자는 월간 용역비에서 용역기간 개월수를 곱해서 산출하도록 하고 공사사업자는 총공사 금액과 단가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격 어떠한 경우에도 부가세만 빼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입찰가격 형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투철 할 때는 전자입찰과 비전자입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입찰서 제출서는 입찰서 속에 특히 이제 산출내역서, 인감증명서, 왜 산출내역서가 중요하냐면은 입찰서의 구비 서류이지만 이 산출내역서가 계약 시에는 계약 내역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같이 총액 입찰일 경우, 내역 입찰이 아닌 총액 입찰일 경우에는 계약 서류로서 그 계약과 집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계약서로서는 산출 내역서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입찰 무효 사유에 산출 내역서에 대한 금액과 총계 금액이 틀릴 때 무효 사유도 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런 내용 들어오죠. 면허,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 주민등록 등본, 국세지방세 납세 필정, 뭐 여기에도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 경우에는 제한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적격심사적인 경우에는 그 평가 배점표,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도 있습니다. 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선정이침 별치 제2호 서식과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입찰서를 사용하는 것이기보다는 입찰서를 구성하는 내용이 선정이침 별치 2호 서식의 내용에 부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이침 바뀔 때마다 그 입찰서의 내용이 조금씩은 틀린데 그 당시 바뀌기 전에 바뀐 이후에 입찰서의 내용과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양식이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유효하더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타법령에서 이야기하는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이제 많이 우리가 그 혼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없습니다. 선정지침에도 없어요. 그러나 타법령에서 뭐 대부분 규칙, 부동산 등기 규칙이라든지 상업 등기 규칙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사회 통념상 그렇게 3개월 쓰고 있을 것일 뿐,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3개월 이내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여러분들 입찰 공고문에 이런 서류는 유효기간 몇 개월로 지정해서 낸다면 아주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조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찰은 입찰 공고의 명시된 일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낙찰자 공개, 이해관 개인 등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는 부분들, 입찰 무효 사유 13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요 내용들은 조금 제대로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선정지침에 참가 자격 사유인 18조와 26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럼 참가 자격이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했던 계약예규 국가계약법이죠. 거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선정지침에서는 명확하게 이걸 명문화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 현장 설명회 미참가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현장 설명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실제 공사입찰 유의서에 계약 예규에서 보면은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자, 그 다음에 해당 기술자를 가진 자들이 현장 설명회 올 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현장 설명회라는 그만큼 그 현장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업체에 누군가 아무나 오더라도 현장 설명회 참석을 인정을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향후는 공동주택의 공사 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조금 변경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찰서 및 제찰 서류가 마감 시간까지 미도착을 했다. 제출 서류가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를 미도착한 경우에는 이 부분들은 미제출로 되어야 되죠. 물론 행정처분 확인서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나 나머지 미제출은 적격심사 서류 중에 미제출은 미제출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해석을 하고 있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입찰 보증금이 계약 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는 상대자 요청에 따라서 즉시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선정 지침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어 하자 보수 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는 계약 상대자 요청에 따라서 즉시 반환하도록 있습니다. 둘 다 요청에 따라서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례적으로 밖에서 많이 쓰고 있는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에는 입찰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이제 낙찰되지 아니한 업체죠. 낙찰되지 아니한 업체는 누군가가 낙찰자가 결정되면 반환을 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낙찰자 같은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계약 체결 후에 반환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시점을 사회 통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참조를 해보시면 판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낙찰자 같은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이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대체가 되는가? 대체가 지금 되는 걸로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더 납부받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정 지침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여기에 계약예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입찰자 본인이 대리인 아닌 자의 입찰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선정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입찰 무효 사유는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선정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13가지는 국가계약법에서 다 가져왔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이걸 창안해서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것은 업체에 대한 굉장한 권리 제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까다롭고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지금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여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국토부에서 해석이 없거나 없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계약예규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해주셔야 업무에 실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동일한 입찰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당연히 이것도 무효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계약법에서는 실제로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된다. 예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도 입찰 무효 사유에 2통 이상 입찰서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동일하게 가져왔죠. 동일 입찰건에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의 대리 입찰 일 경우 역시 무효로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의 경우에도 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명날이라는 뭘까요? 기명이라는 것은 이름만 기록이 되면 되기 때문에 컴퓨터 예를 들어서 타이핑을 친다든가 뭐 도장을 찍는 그런 명판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 그거는 기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명은 본인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명, 독자적으로 기명만 있지 않고 기명에는 반드시 날인이 들어가는 기명 날인이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서명은 그 서명 하나만 있더라도 인정이 되는데 기명은 기명이라는 사실만 갖고는 안 됩니다. 기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또 하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우리가 정하고 있는 신고한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과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한 신고한 인감과의 차이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서에는 사용감을 예를 들어서 찍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고 다른 부분 할 때에 원인감을 했다. 아니면은 원인감과 사용인감 제출했는데 입찰서에 원인감으로 찍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인감에 상이하다 해서 입찰이 무효가 될 것인가? 법률적인 판단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사용인감이 서로 다르다면은 그거는 여기에 저촉이 돼서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만은 입찰서는 원래 제출했던 사용인감계로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업체가 바쁘다 보니까 원인감으로 찍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 원인감이라는 취지 자체가 원인감을 모든 현장에 쓸 수 없고 모든 건마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인감을 줄 뿐이지 사용인감끼리 다르다면 문제지만 원인감은 법에서 보장했던 인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무효로 가져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선정지침에 따라서 입찰의 정당성 유무를 판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입찰가격 산출 방법 기준 등에 대해서 입찰 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했던 부분들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입찰서 기재 내용 중 중요 부분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 내용들은 개찰 현장에서 확인할 때의 조건은 본인들이 입찰을 취소한다는 걸 선언하고 난 이후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가 확인할 때는 그 입찰은 본인들이 입찰해서 자기들이 빠지겠다, 취소하겠다라는 걸 의사표시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입찰이 잘못된 확인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타인의 산출 계획서와 동일 산출 계획서 각 항목과 총계 금액 및 입찰서의 가격과 불일치할 부분들, 산출 계획서는 조금 전처럼 계약서에 첨부 서류 들어온 만큼 또 공사 이행을 할 때의 계약 서류인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출 계획서의 총계 금액과 그 다음에 각 세부의 산출액이 맞지 않다면 이 부분들은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계약 예규에서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 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하나에 대해서 유효한데 10원 미만일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차상위 업체와 10원짜리 금액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출 계획서와 그 세부 내용은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시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1000단위 미만 절차에서 1000단위와 그 금액이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도 실제 국가 입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별지서식 입찰서 미사용 아라비아 숫자람 기재, 아라비아 숫자는 변기가 가능할 뿐이지 주로 올 수 있는 시설 그 금액은 아닙니다. 숫자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글과 한자는 한글을 쓰든 한자를 쓰든 그걸 먼저 쓰면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한글이나 한자의 변기에서 쓸 수 있을 뿐이지 아라비아만 숫자만 있고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아라비아 숫자만 있고 한글과 한자가 없다라면 그거는 입찰서에 대해서 잘못 작성한 걸로서 그분들은 입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면 되겠죠. 건산법상 일반 건설업체 공사금액 도급 한을 위반했다. 아파트에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건산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건산법 47조라든지 039조 건설공사의 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종합금액 종합공사 시공하는 업종에서 100분의 3 이내의 어떤 건설 사업자로서 예를 들어서 시공능력 평가액이 토목 건축 같은 게 1200억 아파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들어올 일이 없다라는 거. 낙찰 방법은 최전 낙찰제, 최고 낙찰제, 적격 심사제 세 가지로 나누고요. 적격 심사제일 경우에는 비전자 입찰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물론 지금 정하고 있는 K아파트 외에 일반 민간 기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전자 입찰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적격 심사제는 관리 능력 70점 부분에서 그 기업 신뢰도 30점, 업무 수행 능력 30점, 사업 제한 10점, 그 다음 입찰 가격 30점. 적격 심사제에 대한 세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기본 정도만 오늘 좀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적격 심사제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최고점자에 대한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점수를 입주자 대표에게서 하죠. 하기서 객관적 점수는 이미 정해진 대로 제출서에서 판단하고 주관적 점수를 가지고 대표님들이 평가를 하죠. 보통 적격심사위원으로서. 물론 그게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위원일 때가 있고 적격심사 관리주체가 계약자일 경우도 있고 입주자 대표가 계약자일 경우에는 그 적격심사 평가위원회 어떤 구성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최저 낙찰제의 경우에도 화면에 보시는 대로 동일 가격일 때는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제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평가 자체가 동일 가격일 때는 그 항목 중에서 입찰 가격을 먼저 본다는 거. 입찰 가격에서 기준으로 먼저 평가한다는 거. 이 부분만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제 운영은 계약 주체, 평가 주체, 평가 성립, 결과 기록, 적격심사 참관 이런 절차로 나누는데요.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가 계약 주체입니다. 평가 주체가 입주자 대표가 계약 주체일 때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그 다음 입주자 대표가 선정한 평가위원, 이쪽에는 입주자 등으로 한정되지가 않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평가 계약 주체일 때는 입주자 대표가 입주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도 된다는 거죠. 외부 전문가를 적격심사위원으로 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관리주체가 평가일 때는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인데 이럴 때는 관리주체가 외부인을 들고 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예를 들어서 그 위탁회사 만약에 뭐 외부에 어떤 있는 분을 데리고 온다. 그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 중에서 관리주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관리주체는 회사의 대표자까지 들어가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플러스 이후에
입주자 관리주체가 선정한 부분인데 이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은 입주자 등으로 한정한다는 거. 보통 입주자 대표 우리 대표님들하고 같이 평가를 하시죠. 평가 성립은 5인 이상이 되어야 평가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3인 이상인데 5인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결과 기록 당연히 적격심사 운영 시에는 회의록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표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입주자 등이 열람 요구할 때는 보여주셔야 돼요. 적격심사 참가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동별대표자가 많아서 5명으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대표님들은 당연히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참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해야 돼요. 참가하지 못한 거기에 평가위원으로 못 들어간 동별대표자는 당연히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입주민들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낙찰의 방법, 행정처분 건수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그 기준대로 어떤 특별한 기준점대로 정하고 그 다음에 적격심사제의 기술자 보유 계산 예시를 보여드린대요. 화면에서. 어쨌든 기술자도 2인으로 봅니다. 기사는 1.5인을 보기 때문에 기술자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원수로 해서 총 몇 인 보유냐 이렇게 많은 인원수로 환산해서 한다는 부분들이 현재 선정 기점이죠. 그 다음 장비 보유의 계산 예시를 보이는데 장비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장비를 6, 7개까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의 금액이 틀려요. 뭐 몇만 원짜리 장비하고 몇백만 원짜리 장비를 개수를 같이를 해버리면은 이거야말로 형평성 문제가 따르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금액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좋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기술사를 2인으로 봤잖아요. 기술자도 가중치 아니겠습니까? 기술사를 2인으로 보고 기사를 1.5인으로 보고 산업기사를 1인으로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장비도 여러분들 금액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 줘야만이 비싼 장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가중치가 높아야 되겠죠. 몇만 원짜리와 몇백만 원짜리 장비를 같이 하나로 본다는 것은 그것도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선정 지침에는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할 때에 그런 기준을 다시 한번 정해서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적격심사의 사업실적에는 현재 10개 단지를 상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다라면은 그 10개 단지를 인정해 주셔야 되겠죠. 너무 과다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아파트가 500세대면 500세대 기준으로 보면 되지 뭐 5000세대 기준으로 10개 단지 과다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실적의 어떤 적격심사에서 사업실적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한다면은 그 10개 단지가 들어오면은 만점을 주셔야 되겠죠. 입찰 및 계약보증금에서 입찰보증금은 5% 이상으로 했죠. 납부 방법, 그 다음 귀속, 반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고요. 실제로 면제는 300만 원 이하 보험이라든지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제 가능하도록 있습니다. 면제 가능하다 해서 반드시 면제를 해라는 의무는 아닙니다. 필요적으로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계약보증금은 용역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그죠? 공사일 때는 2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선정 지침에서는 예치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치율은 2%에서 10% 이하입니다. 준용토록 하고 있죠. 국가계약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담보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그 개별법에서 정하는 대로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선정했던 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법령에 따라서 면허를 가진 자로 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저촉을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선정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가 계약주체죠. 낙찰자가 결정되면은 관리주체는 본인이 계약주체일 때는 이런 결론적으로 공개 업무를 누가 하느냐 관리주체가 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가 선정했다면 이 낙찰자 결정을 관리주체한테 즉시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관리주체가 그 부분을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절차들이 들어있다라는 부분들. 자, 계약 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약 체결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면 10일을 넘을 수도 있다. 계약 체결은 입찰 정보와 낙찰 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을 보고 업체가 결정이 되는데 그 업체한테 만나자마자 금액 깎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업체의 권리를 보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계약은 그 금액대로 하고 이후에 그 업체가 그 공사를 100% 했느냐 그 다음에 정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계약된 금액으로
마지막 공사금을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행을 하셔야 되겠죠.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가 계약은 만약에 100원으로 체결을 했다 그러면은 실제 이 업체가 100원어치 일을 했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감독에서 만약에 80원밖에 일을 안 했다면 80원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100원짜리 계약을 해놓고 100원을 그대로 준다면은 그거는 잘못됐죠. 그게 오히려 입주민한테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되죠. 관리비 절감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이 관리비 절감이 되겠죠. 계약 시 징수 의무 있는 부분들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에 대해서 가입 증명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의 계약 시에도 이런 계약 체결에 대한 조건들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대로 실제 어떤 사업자 선정 지침할 때에 위반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기존 용역업자는 계약 종료일을 만약에 7월 30일로 봤습니다. 신규가 8월 1일부터 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5월 9일부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입찰 공고를 준비를 했어요. 그럼 10일까지 입찰 공고하고 16일까지 5일간 현장 설명회 입찰 마감 5월 20일까지 했죠. 10일간. 그 다음에 5월 24일 날 입주 대표에서 낙찰자 결정을 했고 다음날 낙찰자 공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27일이죠. 화면에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그러면 계약 체결을 합니다. 10일 이내에 6월 7일 했죠. 그리고 1개월, 6월 7일로부터 1개월이니까 7월 8일까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신고해라 했는데 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있지만 신규 사업자는 근로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신고를 할까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역산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8월 1일부터 신규 용역 사업자 업무 개시가 된다면 그 이후에 직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는 그 이후에 신고가 되겠죠. 그러면 그 8월 16일 기준으로 1개월을 기준으로 했으면 7월 17일이 계약 체결일로 되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 계약 기간을 보고 그 이후에 계약 체결일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약 체결할 때의 중요 사항으로서는 계약권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제대로 따져보셔야 되겠죠. 계약 체결 내용, 입찰 정보와 낙찰 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게 됩니다. 10일 이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찰 보증금은 계약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익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계약서에 작성할 내용들, 종래에는 과거에는 관리구역 준칙에 이 계약서 항목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지에 대한 부분도 정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확정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서가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선정 지침에서 계약서가 작성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현재 선정 지침에서는 계약서 공개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 종류, 문서의 종류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대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산출액서는 반드시 기성금과 마지막에 준공금을 주기 위한 계약서로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챙겨놓고 선정지침의 입찰 절차 마지막 도식으로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사업 검토에서 공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이후에 사업계획 예산을 미검토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 안건을 제안합니다. 관리구역 전 절차에 지켜서 절차를 준수해서 안건 제안 절차에 미준수하면 안 되겠죠. 안건을 검토합니다. 검토할 때의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가 충분해야 되겠죠. 이게 미흡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입주자 대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어떤 기간이나 규약으로 정한 이 절차를 지키셔야 되겠죠. 예, 대표회의 5일간이죠. 보통. 대표회의는 회의록을 하고 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하고 입찰 공고를 합니다. 회의록 작성 기준이 준수가 안 되면 또 내용이 부실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입찰 공고 내용이 누락이 될 수가 있겠죠. 이후에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은 현장 설명이라든지 그 기간을 지키셔야 되겠죠. 지침 외에 추가 수리로 내용 또 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출 기간은 10일 충분히 지키셔야 되겠죠. 입찰서, 입찰 개찰 일시의 미준수 이 부분도 현장에서 위배될 소지가 많습니다. 전자입찰하고 그 다음 적격심사했을 때 적격심사 기준으로서 미준수했을 때에 평가 주체를 미구성할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적격심사하고 나면 이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회의록 작성이 안 됐을 때도 요게 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입찰 금액 시스템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무효 사유 확인에 대해서 미흡하다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를 확인했을 때에 무효에 대한 사유를 통보를 해야 되겠죠.
미통보하거나 방법이 미준수했을 때는 업체가 여기에 불복해서 또 다른 또 분쟁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낙찰자를 결성했을 때는 낙찰자 선정 방법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지키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입찰로 되지 않을 때는 입주자 대표가 이제는 수의계약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수의계약 할 때는 의결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결격 사유 확인이라든지 수의계약 결과 공개가 반드시 따라줘야 되겠죠. 그럼 낙찰자 결정하고 나면은 이 길 18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물론 제외하죠. 그래서 공개를 하고 계약은 10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으로 10일 이내에 하고 보증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계약 보증이죠. 4대 보험 가입 여부, 그다음에 협의 조정 이런 부분들도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후에 계약서 1개월 이내에 공개를 하면 됩니다. 공개 기간도 준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정지침 관련된 객관적인 부분들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